요즘 세상에 여자가 왜 차별을 받아요? 한국 사회에 여성이 왜 차별받습니까? 구조적 차별은 다 사라졌어요. 아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공부 결과에 따라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거는 그게 왜 차별이에요? 정당한 거죠. 왜 정규직이 위에 있는 거죠? 비정규직보다? 공부 못했으니까 저러하죠. 잠시만요. 와 이거야. 나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는데 저 공부도 안 한 인간들을 왜 도와줘야 돼? 몰랐어?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그거 하라고?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욕을 합니다, 저한테. 근데 이게 잠깐 얘기하면 사회학이 딱 욕먹기 좋은.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티치! 자, 오늘의 선생님은 우리 사회학자 오찬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찬호입니다. 일단은 사회학자라고 제가 모셨는데 뭐 작가라고 많이 불리죠. 오찬호 작가님. 워낙 책을 쓰면서 네. 살고 있으니까. 벌써 이렇게부터 책 홍보를. 선생님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시죠. 어떤 과고 뭐 어떤 걸 공부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사회학으로 2012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대학교 강의를 한 13년 정도 전국에 한 13개, 14개 대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 보부상이구나. 네,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첫 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단독 저서가 16건 정도 되거든요. 오, 시간이 꽤 많으신가 봐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이런 분야는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계속 쓰는 거죠, 그냥. 최고 베스트셀러는 몇 판까지 나왔습니까? 새로 치면 많이 나왔죠. 한 20세 정도 찍은. 오! 예. 근데 이제 이런 사회과학 분야는 조금씩 찍습니다. 지인들이 한 번 사면 다시 2세 찍고. 부모님이 몇 권 사주시면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강 작가님보다 많이 파셨습니다. 아유, 한강 작가님보다 많이 팔면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 문학과 이런 분야는 이미 시장이 10분의 1. 근데 일단 사회학, 낯섭니다. 사회학 정의를 먼저 좀 내리기 전에 사회가 뭔지를 일단 정의를 내려볼까요? 그 정의를 네. 내리는 거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뭐 이런 책에 나오는 겁니다. 사회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내 주변에서 나를 막 짓누르고 있어요. 그 사회가. 내가 어떤 독자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런 말 하면 한국 사회에서 바보 취급 당하는 거 아니야? 한국 사회에서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한 소리 취급 당하는 거 아니야? 그게 사회거든요. 어떤 내 주위의 어떤 일종의 분위기 같은 거죠. 근데 그거는 뭐 기술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전화번호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는 제 아내 전화번호밖에 모르고 제 아이들도 전화번호 가운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누르질 않으니까. 나도 그랬는데. 누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예전에는 기술적인 어떤 것 때문에 옛날에 막 20개 정도 친구 전화번호를 맞아요. 외웠는데 그 기본적으로 외웠었어요. 지금은 한두 개도 못 외우거든요. 근데 왜 와이프 전화번호만 외우세요? 이게 사회적으로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제가 그 마지막으로 공중전화를 쓴 것도 아내 핸드폰이었거든요. 술 먹고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억하는 기억을 거군요. 하고 있는 거죠. 안 잊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무엇을 반복적으로 하느냐, 노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도 사회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건 없습니까? 조건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하지만 사회는 국가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에 어떤 국가가 있는 거죠.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입에 붙어가지고 쓴 지가 얼마 되지 않죠. 예전엔 다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속에서 이제 나라가 되는 거죠. 사람이 모여 사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먼저 있었고 그 밑에 이제 국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죠? 경제, 자본주의로 할 것이냐, 사회주의로 할 것이냐. 그럼 사회가 한자로 뭐예요? 한자는 그건 다 일본어를 번역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이 모르네? 아니. 이게 몰라?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society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가. 근데 이 사회라는 표현을 예전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라는 독일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누가 표현을 들어도 독일어다, 했어요. 그래. 이게 이제 뭐냐면 사회는 늘 존재를 했는데 예전에는 사회라는 건 다 혈연이에요. 다 핏줄. 다 핏줄끼리 모여져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사회라고 하면 전혀 모르던 사람하고도 만나서 악수하고 만나가지고 안부를 묻고 만나가지고 뭐 거래를 하고 하는 시기가
불과 인류 역사에서 넓게 잡아도 1000년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인간이 오랫동안 이전까지 그냥 오직 핏줄로만 모여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핏줄이 아닌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사회의 변천사라고 보는 거죠. 야, 사회라는 말이 이렇게 어렵나? 어렵죠. 그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제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을 하냐면 인간은 사회를 벗어나서 생각을 못 해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한 달 동안 바쁘다가 올라가니까 살이 한 몇 킬로가 쪄 있어. 그때 화를 내요. 살이 좀 증가했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특히 젊은 여성으로 가보면 체중계를 보는 순간 막 자학을 하죠. 나는 인간 쓰레기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살이나 찌고 있고, 애를 들면 강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왜? 살찌면 안 돼, 살찌면 안 돼, 살찌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한국 사회는 훨씬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성적도 마찬가지도. 자기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좀 떨어진 건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폭망했다. 좌절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 끝났다. 네. 내 아이가 맨날 하는 표현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내 이생만 다음 생도 망할 것이다. 네, 다생망.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이런 얘기를 초등학생들이 해요. 뭔가 못할 때 결핍이 워낙 큰 거죠. 아니 이게 뭐 이게 어려워. 사회 이제 한마디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살다 보면 현대 사회. 네. 현대 사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왜냐면 근대 사회도 있을 거고. 그건 역사고요. 그럼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추적하는 작가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이기도 하고요. 자신을 괴롭히기도 해요. 나는 이래 나는 뭐 이렇게 박탈감이 드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SNS의 등장, 그다음에 현대사회 양극화,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하다 보면 계속 뒤처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들을 전문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 감정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 쉽게 한번 천천히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미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살에 대해서 좀 관대하잖아요.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외모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면 살이 찐 사람들이 아무래도 국민의 세금을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지금 뭐 외국에서는 비만세니 뭐 설탕세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시적으로 하면 절대로 나쁜 이야기가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질문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왜 살에 대해서 좀 더 강대하고 외모에 대해서 뭐 옷도 되게 막 미국 사람들은 못 입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됐고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좀 교통 정리를 할 거는 네. 미국의 연예 산업으로 들어가면 한국하고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맞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왜 네. 그러냐면 미국은 그러니까 인종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버렸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만든 거예요. 한국은 그냥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끼리 살다가 한민족 되어가지고 한국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을 보면 한국 사람 같아. 미국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인종의 다양성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2000년도 이전까지는 그런 공부를 전혀 안 했어. 왜냐면 다 단일 민족이거든. 다 비슷하고 다 엄마 아빠 다 한국인이고 서울 사람이냐 대구 사람이냐 이런 차이지 뭐 아일랜드에서 왔니 브라질에서 왔니 드물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 우리는 2000년 이전까지는. 맞아. 다문화라는 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다문화라는 말이 나올 때 적응을 못 하는 거죠. 이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문화라는 말도 굉장히 편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시작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 자체가 백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권리를 찾아가는 역사인 거잖아요. 권리 자체.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게 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거예요.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한 나라에서 유나이티드니까 유나이티드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섞으려고 하면 큰일 난다. 뭔가를 하나의 규격화된 틀로 해버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미국은 이 자유 이런 거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 코로나 때도 마스크를 안 쓸 수 있는 맞아요. 자유를 달라고 그래서 막 시위하고 그랬었잖아요. 안 쓰는 거잖아요. 네. 그거 그냥 한번 쓰면 되는데 네. 이거를 간섭이라고 여겨버리면 이 하나의 마스크를 간섭, 그게 인간이거든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튀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네. 원래 이렇게 네. 쟤는 대본이 없기 때문에. 레고 있잖아, 레고. 예. 레고. 이 학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레고를 보면서 뭐냐면 레고가 덴마크에서 처음에 나왔거든요. 이게 뭐 레고가 그 덴마크어로 뭐 연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덴마크는 인구가 적잖아요. 독일에서 데이트를 친 거예요. 독일이라는 사회는 장난감을 많이 안 사주는 부모님들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돈으로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근검절약. 그런데 그 독일에서 히트를 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야, 독일의 부모님들은 장난감도 잘 안 사주는데 이렇게 독일에서 사줄 이렇게 정도면. 히트를 쳤으니 미국을 가면 대박 날 거다. 독일에서 성공한 그대로 모델을 가지고 가는데 안 팔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는 독일 사람들은 사놓고 검증하면서 토론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일단 돈 지르고 보는 거죠. 검토를 안 해, 사기 전에. 그런데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고민을 하니까,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도 이제 왜 그런 게 이루어졌냐면 게르만족은 유대인들보다 우수하다. 깔보는 게 있었구나. 다른 깔보는데 이유를 우리는 되게 시민 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딱 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이고 주어진 것을 잘 따르는 것이 모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고를 딱 선물을 받으면 이 설명서를 딱 보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는 것이 부모님 눈에 볼 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아이는 막 칭찬을 받으니까 막 그거를 완성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네. 그런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레고를 제대로 안 만들 때 부모님이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만드는 게 좋은 행동이 되는 거죠. 끈기 있고 착실하고 윤리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칭찬을 받게 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부모님이 또 다른 레고를 사러 가는 거예요. 왜? 이 레고는 우리 아이가 아주 착실하고 끈기 있고 뭔가를 꼼꼼하게 한다는 걸 증명해주는 일종의 수학 교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난감이 아니야. 장난감이면 에이 뭐 그거 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러는데 수학 문제집이라고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한 집에 막 2개, 3개씩 있고 막 다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미국은 그게 없는 거예요. 뭐 하냐면 얘들은 블럭 놀이를 해요. 이 레고를 받아서 레고 표지에 있는 걸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갖고 놓고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한 집에 하나만 사주면 한 삼형제가 갖고 놀아. 그 사촌 동생한테 물려줘. 얘들은 또 벼룩시장에 팔아. 왜 얘들은 그냥 블럭 놀이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왜냐면 이 레고를 만들다가 애가 막 딴짓한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너 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게 없는 거죠. 왜? 그냥 놀고 있는 거니까. 아, 지금 레고 할래? 좀 이따 축구 할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모든 거를 개성에 관한 어떤 억압으로 보는 거죠. 미국은 자율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색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레고는 거기에는 블럭 놀이에 그쳤고 집에서 많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레고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물리적 현상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회에서는 레고가 파괴된 거고 어떤 사회에서는 레고가 그냥 분리된 거예요. 현상은 똑같은데 사회가 무엇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의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인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한 몇 가지만 여쭤봐도 네. 될까요? 일단은 빨리빨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길래 이렇게 빨리빨리를 하게 되는 건가? 그것에 딱 떨어지는 원인을 찾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바쁜 거죠. 그러니까 바쁘지 않으면 생존하는데 굉장히 힘든 구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대학생만 보더라도 뭐 책 좀 읽다가 취업했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어학연수를 가야 되고 토익 관리를 해야 되고 학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요즘은 외모까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면 24시간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시간 안으로 뭔가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뭔가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 목표에 이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논문을 썼던 주제를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문을 다 나중에 책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쓴 첫 번째 책이 네.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에 찬성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회에서는 그게 왜 차별이에요? 지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데 뭐가 비정규직이 되었다고 막 맨날 징징거려요? 아니 자기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비정규직이 된 거잖아요. 그걸 차별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런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당당하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잠시만요. 와 이거야. 제 책 제목이에요. 알겠는데 야 이거 나 말 잘해야 된다. 오찬호는 차별에 찬성합니까? 아니 차별에 찬성을 하면 안 되는데 공부 결과에 따라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거는 그게 왜 차별이에요? 정당한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그렇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 못했으니까 저러하죠. 시험 안 쳤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죠. 못 쳤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죠. 네. 라는 이야기를 어린 세대들도 그걸 하는 거예요. 기질이 그런 사람은 없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차별에 찬성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겠죠.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나 다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차별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가를 보니까 한 2000년도부터 갑자기 등장한 우리 사회의 어떤 상징적인 구호, 자기 개발이라는 것에 너무너무 그 안에 심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기 개발을 계속 자신 삶의 중요한 모토로 여기다 보면 요즘 비정규직이 많이 힘들다. 다 사회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그런 현상을 바라볼 때 몰랐어?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그거 하라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타적으로 사회에 좋은 공기를 풍겨야 되겠죠. 엘리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엘리트가 될수록 약자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는데 저 공부도 안 한 인간들을 왜 도와줘야 돼? 왜 내 세금으로 쟤들한테 뭘 줘야 돼? 이런 말이 한국에서 유독 강하게 200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는 대학생들의 반응을 모은 거거든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요구하고 막 시위를 하니까 뭐 그거에 대한 찬성 반대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날로 저렇게 정규직 되려고 하면 됩니까? 저 도둑놈 심보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까칠해졌을까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이 원래 까칠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게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일감 드는 생각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사람들이 그 노력이 박탈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타당한 이유나 노력에 의해서 정규직을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정규직인 들이 우리는 월급도 적고 일은 똑같이 하는데 왜 정규직으로 안 해주냐라고 했을 때 드는 생각은 이 정규직 된 사람들을 우대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그런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그런 토론 현장에서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제된 언어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학자들의 솔루션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시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나라는 비정규직인데 월급을 더 받아요, 정규직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2년 후에 그만둘 건데 월급을 당연히 더 받아야지. 그러니까 한국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 불안정할 건데 월급을 더 받아야지. 그러면 자기 일이라도 집 열심히 하지 않겠냐. 그렇게 접근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사회는 비정규직을 하더라도 한국처럼 돈이 많이 안 나가는 사회가 있죠. 꾸며야 되고 뭐 뭘 사야 되고 애들 교육비 그다음에 또 주거 비용 이런 것도 비싸고 하니까 뭔가 비정규직이면 그냥 나는 뭐 정규직만큼은 못 벌지 이게 아니라 삶이 완전 인간다움의 삶을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걸 시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인간답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모든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뭐 급여의 문제라든가 소득 격차가 일단은 비정규직을 하면서 뭐 가족을 부양한다 이런 거는 뭐 굉장히 힘든 이제 상황이고 그냥 금액의 차이만 존재를 하면 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비정규직이면 금액의 차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온갖 부당한 것들을 다 차별적으로 대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화가 나냐면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경쟁 사회에서 노력이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목표가 선명을 하면 인문학 책 이런 거 봐서 안 됩니다. 사회학, 정치, 뉴스 절대로 봐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은 국영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험의 목록들만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한테 필요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자신이 편협해져야 돼요.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그게 문제예요. 엘리트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가 목표한 거를 빨리빨리 다른 사람보다 점수를 잘 얻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권 썼잖아요. 제 아이도 커가면서 제가 청소년 책이 나오면 막 이 책을 주변에 친구들이 아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이 내가 앞에 있는데도 뭐 사회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수능 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내 아이의 친구에게 그 책을 준 거죠, 제가. 그 어머니는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특목고와 스카이의 계획이 있던 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초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사셨어요. 목표가 선명하다는 거죠. 그럴수록 지금 우리 아이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건 뭐 수능 시험에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걸 면전에서 얘기한다고? 차단한, 왜냐하면 본인은 그게 윤리니까요. 그거는 하나도 인생에 필요 없는 거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죠. 옛날에는 머리라도 긁적거렸어요. 아우, 나도 좀 우리 아이도 저런 데 관심 가져야 되는데 대한민국 입시가 썩어가지고 저런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미친 나라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게라도 말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읽을 책 다 읽고 대학 어떻게 가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도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논쟁 안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정규직 분들이 너무 화를 많이 내시는데 이해는 하지만 우리 사회 뭐 내가 열심히만 살면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존중받을 수 있으면 좀 더 꿈을 다양하게 키워볼 수 있지 않아? 그러면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야, 그 일 하면 가난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정해진 일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로 거짓말하라고. 제 주위에서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는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거든요. 저도 삼성 정규직 공채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선생님한테도 여쭤보는 거고, 왜 정규직이 위에 있는 거죠? 비정규직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한국인들은 기가 막히게 모든 사람을 수직적으로 보는데 탁월합니다. 유교 때문인가? 어떤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린의 철학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근데 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러면 많은 걸 차단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성공에 이르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 다 차단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면 내가 옛날에 꿈꿨던 타인에 대한 관심,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목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이제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무슨 집을 샀는데 뭐 갭 투자를 해서 얼마 이득을 얻었다, 이런 게 너무 뉴스로 많이 나와요, 요즘.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부의 양극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와, 이게 진짜 생각이 많아지네. 이게 이제 사회학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제 첫째가 고등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네. 첫째를 훈육하는 단 한 포인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걔가 동생한테 갑자기 짜증을 낼 때가 있는 거죠.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을 하는데 갑자기 그 언어가 되게 심해질 때가 있어요. 그 추임새를 넣을 때. 그럼 내가 묻는 거, 이거는 네가 그냥 첫째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고, 첫째는 둘째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첫째가 둘째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이제 뭔가 병신아 이렇게 했어요? 화가 날 때 네.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둘째라는 존재를 수직적으로 아래로 놓고 보면 좀 화를 조금 더 추임새를 넣을 때 좀 이렇게 격해질 수가 있겠죠. 뭐라고 했는데요? 아주 착합니다. 저 나쁜 말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고요. 고등학생이라서 너무 제가 길게 얘기를 하면 애가 상처를 받으니까 제가 애를 훈육하는 순간이 딱 그때예요.
근데 와, 되게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 문화가 설명될 수가 있고 한국 사회 가부장제가 설명될 수가 있고 한국 사회 서열 문화가 설명될 수가 있고 모든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나라 가보면 안 그런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되게 수평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는 거지 사람을 막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학은 정치에 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정치인이 어떤 언어를 내뱉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치인이 말을 막 혐오적인 말을 내뱉어 버리면 밑에 보통 일반적인 국민들도 저런 유명한 정치인도 저런 소리를 하는데 나도 저런 소리를 해도 되는구나 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신호가. 오늘 트럼프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데 트럼프에 대한 뭐 찬성 반대가 있겠지만 반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뭐 이민자들 불법 뭐 이민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추방해 버릴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밑에서 뭐냐면 길 가다가 야, 너 불법 이민자 만나면 두드려 패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정치인들은 리더는 절대로 그런 신호를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겠다는데 그걸 놔둬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나쁜 불법 이민자가 와서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은 역사가 미국이란 나라로 다 오려고 하는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 있죠. 네. 그 문제를 마치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가졌고 그러면 불법으로 온 사람은 당장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신호를 주게 될 때 그 밑에는 완전히 정말 진흙탕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여기 뭐 의견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페미니즘 뭐 이런 거 다 뭐 논란될 수 있죠. 근데 뭐 대통령쯤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 여성이 왜 차별받습니까? 구조적 차별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 말을 막 했었단 말이에요. 성평등에 관한 강연을 옛날에 가면 모르는 사람은 머리 끌적거리고 잠을 잤는데 지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우리 주변에 어떤 차별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우리 오래된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편견이 있고 당연히 남성을 바라보는 어떤 편견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새로운 걸 알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욕을 합니다. 저한테 욕을 한다고요. 나 한국에서 여자가 무슨 차별을 받는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여자가 왜 차별을 받아요? 그 얘기가 먼저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차별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다음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댓글이 가장 이제 아름답게 나오죠. 제가 요즘 최근에 유튜브 찍은 것 중에 어렵다. 사회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올렸죠.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너무너무 프랜차이즈가 많아졌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안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우리 사회 구조가 노동이 불안정하니까 장사를 하려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로 그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너무나 힘든 노예 같은 삶이라면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베스트 댓글이 누칼협이에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런 사회적 근데 일면 또 그 말 맞잖아. 그러면 사회 문제는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은퇴를 했을 때는 공백기 연금이나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가 없으면 사실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모험을 걸지 않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비하죠. 근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누카렵이라고 해버리면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뭐 40대 초중반만 돼도 벌써 은퇴를 회사에서 공고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한국은 퇴직이 가장 빠르고 은퇴는 가장 늦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일자리,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원래 일자리에서 퇴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은퇴하는 건 제일 늦어요. 그러니까 거의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로 늦거든요. 전성기가 짧고 전성기가 아닌 급여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이 막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목돈이 생겼을 때 그 목돈을 장기적으로 꾸릴 수 있다라고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영업자가 그래서 많은 것이고. 근데 이게 잠깐 얘기하면 사회학이 딱 욕먹기 좋은. 그러니까 사회학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순수한 생각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요받은 생각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공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외모에 대한 강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살 뺐다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사회적인 반응이고 살 뺐다고 너무 기뻐할수록 역설적으로 살 좀 쪘다고 누구를 혐오하는 비율도 함께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설탕세나 비만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신호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학교 매점이 아무 규율이 없었거든요. 실례지만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동갑입니다. 학번은? 97학번입니다. 형 알겠습니다. 빠른 생각. 예. 근데 제가 그 얘기 계속 올라가는데 이적형 되게 많이 닮지 않았냐? 옛날에 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가까이서 보니까 적이 형을 되게 많이 닮았어요. 옛날에. 예, 옛날에 닮았을 거예요. 옛날에 들었어요. 그 설탕세, 비만세. 그런 건 맞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살면서 뭐 이렇게 음식도 먹고 해서 살이 찌지 않는 가정을 거칠 때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설탕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어떤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슈가프리도 나오고. 그런 거죠. 비만이라는 건 사람에게 붙는 말인 거잖아요. 사람에게 붙어서 어떤 것이 쉽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이런 연구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달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니까 뭐 다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일을 적게 하니까 적게 먹어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창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을 4분의 1로 줄이니까 음식 용기 같은 게 한 4분의 1로 또 그대로 줄어드는 그런 근데 연구도. 대신 기업 입장에서는 4분의 1이 그러면 이제 그쪽이 아니라 마트에서 뭔가 신선한 걸 갖다 놓기 위한 또 다른 연구를 하겠죠. 이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 살찐 사람이 돈을 더 내라 이런 건 너무너무 투박하고 100%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사람을 더 평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저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가장 잘된 정책을 하나를 꼭 꼽아달라 이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너무 힘들죠. 그때 저는 무상급식. 왜냐하면 아이들이 먹는 그 점심 한 끼가 내가 집에서 그렇게 차려주려면 진짜 힘들어요. 영양가도 있고 또 지역에서 공급을 해주죠. 되게 윤리적 또 그러니까 의미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한 끼를 먹으면 약간 저녁에 약간 뭐 좀 배달 음식 하나 먹어도 좀 죄책감이 덜 들어요. 아이가 가끔씩 도시락을 살 때가 있는데 맨날 내가 똑같은 것만 사주니까. 집에서 요리 다 해주세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5년 정도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지금 세종시에 사는데 아내가 제주도에서 일을 하다가 아내는 계속 제주도에서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저 혼자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애들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 거죠. 아내가 혼자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 평생 집에서 글을 써가지고 집에서 밥하고 살았는데 이상한데. 아니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보잖아 사회는 그지? 아니 애는 당연히 엄마가 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작가님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 하는 거야. 이 아이들이 아빠랑 있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재밌죠. 그리고 제가 다 케어해요 그러면 어머 작가님 요리도 잘하시나 봐요 그래요. 뭐 되게 기우는 결혼이었어요? 아니요. 제 아집일 수도 있는데 아내 입에서 혹은 아이들이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밥 해야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모든 사회에 대한 편견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가정에서 엄마가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될 때 가정이 화목해지는 역설이 있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하면서 그거는 제가 우리 집 안에는 존재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17년 동안 지키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럼 밥은 누가 해줘? 이 질문을 굉장히 의아스럽게 여기면서 컸죠.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다양한 결들이 있잖아요. 다정한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제 아내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상에서 남편의 밥, 아이들의 밥 이런 거에 대한 여자니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집에서는 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근데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잠깐만 쉬었다 가죠. 좀 센 질문이라 네, 너무 재밌는데.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